남자였지만 어린 시절 저는 귀신을 참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절 놀린다고 아무렇게나 지어낸 이야기에도 덜덜 떨곤 했죠. 특히나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든 어머니를 몇 번이나 깨울 정도였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솔직히 그 이야기가 와닿진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는 무서운 범죄자들을 보면서 언뜻 떠오르곤 했지만 그렇다고 제 주변에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어느덧 40대 후반이 된 저는 그 말에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섬뜩하고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이 일을 겪었기 때문이겠죠.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이른 아침마다 저는 아버지가 군복을 입는 모습을 봤죠. 각이 잘 잡힌 군복과 군복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버지.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끝낸 후에 출근하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빠 잘 다녀와, 안녕. 발음도 서투른 제 어깨를 잡고 아버지는 이렇게 정정했죠. 현석아, 정확히 똑바로 아버지라고 해야지.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해야지. 다시. 아빠 잘 다녀오시세요.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오늘부터 계속 연습해라. 나중에 검사할 거야. 알았지? 네. 헌데 그때 제 나이 고작 5살이었습니다. 졸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어린 아이에게까지도 아버진 너무 엄격하셨죠. 당연히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가치관으로 아버지의 말을 도중에 끊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났죠. 식사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하다가 보면 어떤 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게 허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시간 분초 단위로도 언성이 높아지곤 했고요. 때문에 늘 식사 자리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밖에서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입에 음식이 있을 땐 말을 하면 안 된다. 알았니? 네. 지금 입에 음식이 있는데도 대답을 하잖아.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래. 애초에 정신머리가 글러먹었는데. 저것도 내 아들이라고. 아버진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밥상에 내리치며 어머니를 향해 이어 말하더군요. 당신 집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애새끼 교육 이따위로 시키지 말라고 했지. 난 2번 같은 말 하는 게 너무 싫어. 내 집에서 살면 내가 만든 규칙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만 식사 먼저. 내가 말하는데 어디서 중간에 말을 끊어? 내가 말 다 끝났다고 할 때까지 입 열지 말라고 했지. 이러니 당신 보고 애가 배우는 거 아니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아니나 밖이나 패급 새끼들만 우글거리니 내가 숨을 제대로 쉬질 못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긴 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엄하긴 해도 출근하시면 그나마 자유가 보장되었고 어머니만큼은 제게 따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나이가 8살이 되면서 아버지는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마치 저희 집은 작은 군대나 다름없었고요. 그때 당시 학교에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받아쓰기 시험을 봤었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죠. 내 아들이 이걸 틀려? 조금만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올 텐데 왜 틀리지? 말해봐. 그게... 말 더듬지 마! 어디서 말을 더듬어? 보고를 하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정확히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입으로 말을 하는 거야. 다시 묻는다. 왜 틀렸지? 언제, 오늘 2교시에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봤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덜덜 떨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런 저를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는 기마 자세로 벽을 보고 있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었지만 나중엔 그게 늘어나서 1시간까지도 갔죠. 저를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그 벌은 어린 저에게는 확실히 가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살이 된 이후에는 운동장을 달리는 벌도 추가되었고요. 문제는 점점 제가 위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잘 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아버지 앞에서는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제가 불량품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모두 어머니에게 전가했죠. 당신이 애를 똑바로 가르쳤으면 저런 불량품이 되진 않았지. 오냐오냐 하면서 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니까 현석이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 아니냐고. 네 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집안에 말더듬이는 없었어. 알아? 현석이 아직 어려요. 조금만 기다려주고 잘 대해주면. 이 이상으로 얼마나 더 잘 대해줘? 내가 매를 들기를 했어? 아니면 욕을 했어? 난 충분히 기다렸어. 그리고 12살이면 어린 거 아니야? 당장 내후년이면 중학생이 되는 나이인데 성적도 저 모양이고 말까지 더듬는 병신이 됐어. 이건 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당신 탓이고. 여보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그 입 다물어. 누가 말하라고 했어? 누가 허락했냐고? 빌어먹을 집구석. 감히 여자가 남자가 말을 하는데 끼어들어? 내가 이 꼴 보려고 당신이란 여자랑 결혼한 줄 알아? 친정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여자 데리고 사라졌더니 내가 내 무덤을 팠지. 내가 죽일 놈이야. 여보, 제가 애한테 다시 잘 설명할게요. 네? 설명? 우리 집에 있는 규칙이 뭐 얼마나 많다고 그것도 제대로 못해. 제 시간에 식사, 아들 교육, 그거 2개야. 당신한테 바라는 게 내가 많기나 해? 이 정도면 모시고 사는 수준이지. 다른 집 여자들은 우리 집 부러워해. 근데 그것도 못해서 매번 아휴 지겹다. 진짜 지겨워.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가르칠게요. 네? 아니, 이젠 내가 가르쳐. 저놈은 정신머리가 썩었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야. 말 더듬는 거? 그거 내가 싹 다 고쳐줄 테니 당신은 끼어들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손 놓고 기다린 것도 10년이 넘었어. 내가 나서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아버지에게는 10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었죠. 본인은 집안이 가난해서 군대에 들어왔지만 자신의 아들만큼은 제대로 판검사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의견은 들어있지 않았고요. 앞으로 아빠가 매일 할 공부 분량을 체크할 거다. 그리고 시험 볼 거야. 만약에 네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넌 잠 못 잔다. 그리고 벌도 받아야 하고. 이해했니? 대답! 네, 아버지. 이해했습니다. 그래, 날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네 인생은 그 누구보다 성공할 거야. 걱정 마라, 아들아. 인생은 마라톤이야. 낙오만 안 하면 된다. 알았니?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저는 그때의 꿈을 꾸곤 합니다. 식은땀으로 온 등이 젖어서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는 그런 악몽이었죠. 간단하게 말해서 전 그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쓰러진 적도 몇 번이나 있었고요. 남자 새끼가 몸이 약하다면서 아버지는 그날 벌을 주셨는데 군인들이 받는 훈련과 다르지 않았죠. 그 당일에는 다리가 너무 아프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다음날 전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죠. 오줌 색깔이 갈색이었던 겁니다. 근육세포가 손상되어 그 안의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방출되는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절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급성 신부전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이혼을 택하셨어요. 이혼? 내 품에 있다가 여길 나가면 아주 잘 살 수 있을 줄 아는 모양인데 틀렸어.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평생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쉽게 해줄 것 같아? 해줄 거예요. 안 그럼 군 간부를 직접 찾아가서 내 아들, 우리 현석이 상태가 어떤지 말할 거고 신고할 거니까요. 그럼 당신 그 잘난 군대는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이게 보자니까 말 끊지 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야, 당신 미쳤어? 감히? 그러게 감히 내 아들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나 당신 그 지랄 맞은 성격 다 맞춰주면서 살았어요. 규칙! 1분만 늦어도, 아니 더 빨라도 난리가 나는 그 성격도 다 맞췄다고요. 그게 당신이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감히 당신이 내 아들을 건드렸으니 나도 가만히는 안 있어요. 대외적인 시선, 명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나랑 싸워보시던가. 돌았군. 완전 미쳤어. 네, 미쳤어요. 그니까 조심하세요. 미친 개한테 물리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좋아. 그럼 가더라도 내 아들은 놓고 가. 너만 나가라고. 미쳤어? 당신한테 우리 현석이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반말을. 죽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하는구나. 그때 저는 아버지가 손을 들어서 어머니를 위협하는 걸 봤죠. 그리고 전 반쯤 돌아서 온 집안의 물건을 던지고 부쉈습니다. 제 손에 피가 철철 흐르는 걸 인지했지만 상관없었고 저 역시도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제 행동에 놀란 것도 있고 일이 더 커지길 원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결국 협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받고 나온 게 전부였기에 어머니와 저는 그걸 이혼이라고 하지 않았고 제대라고 표현을 했죠. 다행히 저는 그 이후로 차츰 말을 더듬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싸워준 어머니를 위해서 성공하겠다는 목표가 생겼고요. 하지만 그건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무려 20년 가까이 제 뒷바라지를 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마침내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는 제 나이가 30보다는 40에 가까운 나이가 됐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죠. 이제 현석이 너도 돈도 잘 벌고 집도 있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야 될 거 아니니? 아무리 요즘에 다들 늦게 한다고 해도 너무 늦지 않았니? 차차 하면 되죠. 급할 게 있어요? 혹시 말이다. 나 때문에. 엄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냥 제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걱정 마세요. 조만간 좋은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요. 그래. 뭐 네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그래도 절대로 엄마 신경은 쓰지 말고. 알지? 솔직히 그 이전에도 몇 명 만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의 조건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예쁘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해 보이면 아예 만남 자체를 하지 않았죠. 물론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40대 초반이 되어서야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불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말이죠. 기간은 짧았지만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에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또 본인 또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기에 저와 공통점도 많았죠. 거기다가 성격도 제가 바라던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적이고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빙빙 돌려서 말하거나 알아달라고 시위를 하지도 않았죠. 실제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그 사람이 건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난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야. 아무래도 오빠도 그렇지만 내 나이도 30대 후반이니까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오빠 생각은 어때? 나야 좋지. 근데 정석이 너 회사도 다니고 있잖아. 회사 그만둘 거야? 아니, 회사는 계속 나갈 거야. 난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필요하다면 사람을 써야겠지? 난 그래서 오빠 조건이 좋아. 돈 잘 벌고 집도 있고 그래서 걱정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나도 조건은 있어. 우리 엄마한테 다달이 용돈을 주면 좋겠어. 이전부터 내가 늘 하던 거지만 그걸 오빠가 해주면 난 부담을 덜 수 있을 테니까. 물론 그건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얼마? 얼마를 드려야 할까? 200?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물론 명절이나 생일에는 좀 더 드리고 대신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거나 집안 행사 때문에 만나달라거나 전화를 요구할 생각도 없어.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해. 효도는 셀프로. 물론 난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실 거고. 어때? 난 괜찮아. 오히려 너무 괜찮아서 좀 놀랐어. 그래도 정석이 너희 어머님이 결혼하면 장모님이 될 텐데 자주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 오빠가 바쁘고 바쁜 만큼 돈을 벌어오니 난 뭐든 이해할 거거든. 그 안에 200만 원이라는 돈도 포함된 거라고 생각해. 정성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다한다고 진심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거든. 우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게는 꽤 좋은 조건이긴 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제 연봉이 성과금을 포함해 거의 1억에 가까웠기 때문에 월 200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갚아야 할 대출금도 없었기에 더욱 여유가 있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서로 조건이 맞는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인사를 드리던 날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의 사이가 나쁘다는 걸 말이죠. 그래도 사이가 왔는데 제대로 반찬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똑바로 해달라고 엄마한테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이게 뭐야? 순 싸구려. 넌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싸구려라니? 아, 내가 딱 보면 몰라? 시장에서 산 싸구려 못생긴 과일이잖아. 몇 번을 말해. 저 사람 집은 좀 사니까 남편이랑 같이 오면 이런 짓 좀 하지 말고 백화점에서 사라고. 백화점? 거기 과일은 맛이 다르다니? 못생겨도 맛이 있는 건데 이게 뭐 어때서?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딱 그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 거짓처럼. 너? 아니다, 됐다. 그만하자. 박서방 듣는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건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뒤에도 더 싸운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고요. 솔직히 그때 엄청나게 아내에게 실망스러웠죠. 결혼 전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둘도 없는 모녀인 것처럼 말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의 말소리를 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죠. 헌데 그때 아내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는 이야기인 듯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알게 됐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엄마랑 사이 안 좋은 것도 맞고 당신한테 용돈만 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 이유였어. 그게 왜? 그게 왜 나쁜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결혼 전에 했던 약속 잊었어? 우리 엄마한테 당신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대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었어. 근데 이제 와서 사이가 안 좋았다? 아내는 그 말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죠. 무조건 자식이랑 부모 사이가 좋을 필요 있을까? 그리고 난 사이만 안 좋을 뿐이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엄마 돌봤어. 내 월급의 절반을 늘 용돈으로 줬고 내가 그 집에서 살 때는 식사도 삼시세끼 다 해드렸지. 그 정도면 효녀 아닌가? 그걸 말이라고 해? 거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따위로 산다는 말도. 그런 말투가 효녀라고 하는 거야? 아니 어떤 누가 자기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렇지.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이건 정상일까? 우리 엄마 내 나이 12살 때 날 버리려고 했어. 놀이공원에다가 날 버리고 간 게 우리 엄마였다고. 지금은 기억도 안 나. 부산이었던가? 울산이었던가? 아예 다른 지역이었거든. 순간 저는 아내의 말에 놀라서 몰고 가던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죠. 부모님이 이혼한 뒤에 장모님과 단둘이 살던 아내는 2번이나 버림을 당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이 아예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또 한 번은 바로 그 놀이공원에 두고 떠난 거였죠. 그래서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미워했지만 자식으로의 도리는 다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누구나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비난했던 게 부끄러웠죠.
진짜 미안해. 난 몰랐어.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말하면? 예전엔 말했지. 근데 다들 그러더라. 그럼 어머니를 버리라고. 절여나라고. 근데 난 그거 못하거든. 엄마한테 난 버리고 싶은 딸일지 몰라도 내가 살가운 성격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난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래서 자식의 도리를 다 하고 싶은 거고.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난 그런 말 안 할게. 진짜 고생 많았겠다. 마음의 상처도 컸을 것 같아. 한참 지난 일인데 뭐. 그래도 당신은 이해해줘. 내가 엄마한테 가끔 나쁘게 구는 거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 용돈도 그대로 주고. 난 엄마가 고생을 덜 했으면 좋겠거든.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이해하지? 그리고 걱정 마. 어머님도 난 잘 돌볼 거야. 그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이지? 이해했어. 나도 그럴게.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아내를 버리려고 했다는 것도 나빴지만 꼭 우리 아버지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걸 알았기에 더더욱 그런 장모님을 용서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용돈을 정기적으로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 외에는 명절에도 생신에도 찾아가지 않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이 길어지니 저희 어머니까지 알게 되었고요. 가족여행에서도 늘 뒷전으로 빠지는 게 의문스러워 제게 물어보셔서 결국 솔직하게 털어놔야 했습니다. 아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런 일이 다 있니? 정숙이 그 아이가 상처가 많이 컸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빠도 이상했는데 자식을 어디 버리고 온 적은 없잖아요. 집착을 했으면 했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워낙 표현을 안 하니? 우리가 더 잘해주면 되지 않겠니? 나도 노력하마.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는 앞으로 사부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게.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우리만큼 가족 문제 복잡한 거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딨니? 아파본 사람만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너도 최대한 잘해. 돈 벌어서 어디에 쓰겠니? 알았지? 네, 그럴게요. 아내한테 정말 잘할게요. 오히려 그 일을 알게 된 이후 저와 아내의 사이, 또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 전부를 본인이 다 맡아서 하셨고 저 역시도 그걸 도왔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내는 그토록 원하던 임신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꿈만 같은 일이었죠. 나이 40이 넘은 늦은 결혼에 바로 아이까지 임신을 했으니 걱정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셨는데 고급 산후조리원에 아내가 원하는 명품 가방까지 사주셨죠. 마음을 담고 싶다면서 제가 드린 용돈에서 쓴 게 아니라 이전에 모으셨던 적금으로만 쓰신 거였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어머니에게 무척 감동을 했더군요. 산후조리원 등록하러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눈이 돌아가겠더라. 그리고 명품 가방도 최고였어. 우리 엄마가 어머님 정도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좋지. 칭찬 맞지? 당연히 칭찬이지. 심지어 우리 엄마는 나 아이 낳으면 절대로 봐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달라. 어머님은 아이 낳으면 바로 본인이 돌봐주신다고 일하러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라고 하시더라. 당신은 진짜 어머니 복은 타고났어. 감사해야 한다고. 알지? 나도 늘 감사해. 아내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편안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죠. 어머닌 약속처럼 저희 아이를 봐주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만큼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젊은 시절 절 키우면서 주방에서 청소와 설거지를 전업으로 하셨기에 손목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100일이 지나고부터 아이를 업고 안아 올리는 것에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상의를 했어요.
아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진 전문 시터를 고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 이제까지 엄마가 충분히 많이 돌봐주셨잖아. 더구나 살림까지 하는 건 무리가 있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뭐? 그럼 돈이 더 들잖아. 우리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꼭 그래야 해? 돈이 왜 빠듯해? 내가 버는 돈이 얼만데. 돈은 여유 있어. 그래도 아이까지 태어났잖아. 우리가 두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나이도 있고 당신도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는데 마냥 돈 여유롭다고 할 순 없지. 그야 그렇지만 엄마가 힘들잖아. 애가 이제 걷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무리가 있지. 그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싫으니까 그렇지. 유치원 너무 일찍 보내도 안 좋을 거고. 그건 맞는데. 됐어. 일단 알았어. 생각은 해보자. 아내는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의 손에 아이를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아내였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때문에 저희는 고민 끝에 주에 3회 정도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기로 했죠. 나머진 저나 아내가 번갈아서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했고요. 집안일은 여전히 저희 어머니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더 힘들지도 덜 힘들지도 않는 그 정도. 적어도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균형은 잘 유지됐죠. 하지만 정확히 그 무렵에 어머니가 50견으로 고생을 하게 되면서 균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초반에는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아내와 저는 집안일까지 나누게 됐죠. 그런데 딱 그 시점에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확하게 설명해. 그게 유치원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했나 봐. 그걸 가지고 와서 화장실에 버린 것 같아. 이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로 어머님이 들어가다가 그만. 아무래도 팔이 안 좋으니까 그냥 미끄러진 것 같아. 머리랑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 뭐? 당신은 오늘 일 쉬잖아. 집에서 도대체 뭘 한 거야? 애를 똑바로 봤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잘못이지 그럼. 애가 아무리 그걸 가지고 놀아도 치우는 건 옆에서 봐줬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애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사고였다고 사고. 애한테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할 거야? 실수를 인지했으면 그러지 말라고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이면 당신 아버님이랑 당신이랑 뭐가 달라? 왜 모든 걸 엄마 책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순간 전 아차 싶었고 호흡을 가다듬고는 사과했죠. 그래, 미안. 내가 미안해, 화내서. 엄마가 다쳤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어. 됐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 난 애랑 수술실 앞에 지키고 있을 테니까. 그때 아내에게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저도 놀라긴 했겠지만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신고하고 아이까지 챙겨서 병원에 온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래전 아버지처럼 모든 걸 아내의 탓으로 했으니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컸죠. 하지만 그때는 솔직히 정신은 없었어요. 수술이 잘 끝났다곤 했는데 바로 깨어나지 못하는 어머니 때문에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간 늦어지는 거라고 좀 더 두고 보자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욱이 제가 하필이면 출장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미칠 것 같았죠.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내가 일 잠깐 쉬면서 어머님 케어할게. 우리 아들도 내가 돌보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해. 어머님도 중요하지만 당신 일, 그게 있어야 우리 가족들도 지키는 거야. 그래도 출장은 잠깐 미루던가 아니면 회사에 사정을 설명해서. 나 못 믿어? 믿고 다녀와. 부부는 하나야. 당신이 여기 있어도 내가 여기 있어도 똑같다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가야지. 해외 출장이고 바이어 미팅이 있는 자리에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빠지는 거 프로답지 못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응? 그래, 그럼 내가 최대한 빨리 올게. 당신이 잘 돌봐줘, 알았지?
걱정 말라니까? 내가 짐 싸는 거 도울게. 가서 어머님 옷이랑 속옷도 챙겨야지. 결혼이라는 거 참 잘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혼자였다면 어머니가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제 시간에 병원조차 가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았죠. 그렇게 저는 출장길에 올랐어요. 다행히 다른 팀원들의 배려로 일이 끝나는 즉시 저는 귀국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도 깨어나고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예전보다 더 일찍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에 올라야 했죠. 바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했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 날카롭게 대꾸했죠. 할 짓도 없으신 모양인데 저 병원에 계신 어머니 깨어났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장난치지 말고 정당하게 돈 벌어서 생활하세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아, 저기요. 박현석 씨.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여기 병원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러시겠죠. 아닌 거 알겠네요. 두 번은 말씀도 안 드릴게요. 보이스피싱이라면 제가 돈을 요구했겠지. 어머님 상태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막말로 제가 계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면 어디로 입금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건... 봐요. 아니죠. 그럼 보이스피싱도 아니겠죠? 보호자가 오셔서 수술 동의를 해주셔야 한다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미세한 출혈이 있어요. 자세한 건 오셔서 담당이한테 설명 들으시고요. 보호자는 보이지도 않고 당장 급한데 어쩌실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네? 하지만 거기 제 아내가 지키고 있을 거라고. 네, 안 보이시고 저희 연락도 안 받으세요. 저도 보고받은 걸 전달 드리는 거예요. 해외 출장 중이시라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라도 연락해 주시고 수술 동의 받아야 한다고요. 아셨어요? 최대한 빨리 좀 진행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에 전 지방에 사시던 이모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이모는 가까운 곳에 사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급하게 수술 동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모는 절 보자마자 제 뺨을 때렸죠. 너 우리 언니를 어떻게 한 거야? 이 망할 놈. 너 형부랑 똑같은 짓 해? 아니지. 너희 형부는 성질나면 뭘 던져서 그렇지 이렇게나 안 했어. 미친놈. 죽어라. 차라리 죽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 내가 기가 차서 엄마 하면서 잘 모시고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 언니 몸이 왜 이래? 내가 우리 언니 좀 닦아주려고 했다가 기겁을 했어. 이게 뭐냐고? 그곳에는 의사와 간호사도 좋지 않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이불을 들춰낸 순간 저희 어머니 다리에는 검붉은 멍자국이 아주 빼곡하게 나 있었죠. 저도 너무 놀랐지만 그럼에도 어머니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사고 날 때 다친 거 아닌가요?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자 의사의 표정이 어둡게 바뀌며 저를 경계하듯 말했습니다. 멍이 붉죠? 여긴 또 보라색이고 전체적으로 검붉게 보이지 않나요? 멍은 시간이 지나면 색깔부터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에 다쳤던 부분은 지금은 없거나 거의 푸른색이 돼야 정상이죠. 근데 이 색깔만 보면 2일 혹은 3일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알게 된 이상 경찰을 부를 수 있어요. 경찰이라니... 그럼 제가 엄마한테...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니, 부르세요. 차라리 부르면 되죠. 엄마 깨어나면 어차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의식이 없는 환자가 깨어나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아드님이신 보호자분은 해외에 있으셨다고 하셨죠? 그럼 다른 보호자는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내와는 그 일이 있고 7시간이나 지난 후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내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했고 저는 바로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병원은 결국 경찰까지 찾아왔어요.
의사는 그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묻자 아내는 바로 제 아들이 그랬다고 말을 하더군요. 6살 아이가 그랬다는 겁니까? 네, 제가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눈을 안 뜨니까 일어나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단단히 교육을 시켰어야 했는데 아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좋아요. 다만 너무 혼은 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미 혼 냈거든요. 너무 어이없게도 아들은 본인이 한 게 맞다고 경찰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죠. 결국 경찰은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 같다며 돌아갔고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내에게 설명을 요구했어요. 뭐야, 엄마 깨어났다고 했잖아. 나한테 애초에 거짓말했어? 그거야 걱정할까봐, 혹시나 일 그르칠까봐 그런 거지. 선의의 거짓말 몰라? 그럼 우리 엄마 곁을 지켜준다면서 자리는 왜 비워? 이야기 들어보니 간호사들은 당신 여기 있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걔들이 뭘 알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남의 말만 믿을 거야? 애 보면서 어머님 케어까지 쉬운 일인 줄 알아? 좋아, 그것도 그렇다고 치자. 그럼 애가 그런 짓을 하는데 몰랐다는 거야? 왜? 또 내 탓하게? 애는 나 혼자 봐? 나도 몸이 하나야. 혼자서 아등바등하면서 아이 보고 어머님 병간호까지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을 위해서 기껏 희생했더니 돌아온 게 겨우 이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당분간 우리 좀 떨어져서 지내자. 그게 좋겠어. 여보! 어쩜 날 의심할 수가 있어? 난 그것도 불쾌해. 내가 왜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하겠냐고. 경찰이 날 추궁할 때 난 모욕감을 느꼈어. 알아서 잘해봐. 아내가 화를 내자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혼자서 어머님 병실을 지키면서 문득 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병원의 침대는 너무나 높았기에 제 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였죠. 누군가 올려줬으면 모를까 절대로 어머니의 다리, 허벅지, 팔까지 꼬집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에 척추와 다리 수술까지 진행을 해서 보조장치까지 달린 침대에 아이가 올라가 있을 공간도 없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의 반응 역시도 이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윽박을 지를 때마다 몇 번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곤 했어요. 나름의 방어였고 어린 아이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죠. 헌데 아들은 경찰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했던 겁니다. 마치 본인이 그랬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꼬집는 신용을 하면서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저는 그 길로 장모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일을 하는 곳으로 와달라고 했죠. 그때 결혼 후 처음으로 장모님이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모텔에서 말이죠. 여기서 일하시는 거 몰랐어요. 내세울 만한 직업은 아니니 굳이 말은 안 했어. 이 나이에 일 시켜주는 곳이 드물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카운터도 보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야 먹고 살 거 아닌가? 굳이 힘들게 일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도 저도 안 해도 용돈을 드리는데. 제 말에 장모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누가 그러나? 내 딸? 됐고, 자네 날 왜 찾아왔어? 난 그게 궁금해서 이리로 부른 거야. 딱 본론만 말하게. 내 딸이 문제인 거지? 저는 그 말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솔직하게 말했죠. 아니, 저희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는데 제 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설마 그것도 유전이 되는 건가? 네? 무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 있잖아, 소시오팩트인가 뭔가. 뭐였지? 소시오패스요? 제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님 저희 어머니요? 자네도 그거야?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내 딸이랑 손자 말한 거야. 그것도 유전이 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고.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유전이라면 제 아내가 소시오패스라는 건가요? 나도 잘 몰라. 정확히 검사를 받아봐야겠지만 유튜브에서 내가 그걸 들었어. 그 순간부터 알겠더라고. 내 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럼 손자도 마찬가지일 테니 가능성이 있지.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죠. 장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거 욕입니다, 욕. 저 그런 말씀 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제 아내랑 장모님 사이 안 좋은 거요. 어릴 때 버린 거 그거 말하는 건가? 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줄은 몰랐네요. 솔직히 놀랍습니다. 사실인데 그럼 어쩌나? 나라고 그냥 그랬을 것 같아? 내 자식을? 내 속으로 낳은 그 아이를 버리지 못해서 미친 사람처럼 보여? 아니야. 자네 잘못 봤어. 내가 그 아이를 떠나려고 한 건 그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랬어. 무서워서. 내가 살고 싶어서. 그게 무슨... 처음엔 괜찮았어. 똑똑한데 좀 특이하고 이기적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지. 지밖에 모르는 건지 아빠랑 똑같아서 오냐오냐 외동딸로 키워서 그렇다고 이해했어. 근데 걔가 12살인가 11살일 때부터 이상해지더라고. 애가 뭘 자꾸 죽여. 작은 동물을 죽였다고. 장모님은 괴롭다는 듯 그때를 떠올리며 설명을 더해주셨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혼을 한 장인어른이 키우던 물고기였다고 했죠. 커다란 수조에서 그것들의 먹이를 주고 아끼고 보살피며 그렇게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에 물을 끓이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제 아내가 그 어항에 뜨거운 물을 넣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이 물었답니다. 너 그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니 지루한 눈빛으로 아내는 이렇게 답했다죠. 너무 귀찮고 냄새나잖아. 키워서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걸 집에 둬서 뭐해? 그 뒤로도 동네에 사는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비둘기를 맞춰 죽이는 걸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이죠. 결국 그 일은 소문이 났고 장인어른 귀에까지 들어왔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그 일을 제게 설명했죠. 딸은 모든 걸 내 탓을 했어. 내가 시켰다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뿐인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마치 본인을 때린 것처럼 울고불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고. 당연히 남편은 어린 딸의 말을 들었던 거야. 그래서 난 이혼을 당하고 그 집에서 쫓겨났지. 그래도 그때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했어. 딸에게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나 죄책감도 들었고. 근데 남편이 죽고 딸을 내가 키우게 되면서 알게 된 거야. 뭘요? 내가 조만간 그 작은 짐승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딸은 자신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 내가 남편에 비해서 능력도 없고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다는 걸 알더니 가정부 취급을 했지. 아니, 어쩜 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 그래서 버렸어. 살려고 도망쳤고. 걘 원래가 그런 애였어. 자네가 잘못 알았던 거야.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 그럼 자네는 쓸모가 있었겠지. 쓸모가 없어지면 알게 될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마지막 장모님의 말에 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다치시기 전에가 저희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아내는 대외적으로 평가를 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저와 결혼 생활에서도 이번만을 제외하면 큰 문제라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혼란만 가중되고 있던 때에 장모님은 아내에게 온 문자를 보여줬죠. 그곳에는 지금 가라는 아주 짧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제게 어디라도 숨으라고 하시더군요.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좁은 카운터와 낡은 모텔 안은 들어가 있을 곳도 없었습니다. 카운터는 안쪽이 훤히 다 보이고 여긴 복도는 너무 좁은데. 그럼 저기 들어가 있게.
꼼짝하지 말고 걔가 눈치가 보통이 아니야. 알았나? 장모님이 가리킨 곳은 거대한 쓰레기통이었어요. 각종 비품들이 있고 모텔에서 쓰는 수건들이 쌓여있는 통이었죠. 저는 그 좁은 곳에 겨우 몸을 구겨놓고 장모님이 수건을 위에 덮어두셨습니다. 뒤늦게 생각나서 휴대폰까지 무음으로 변경하고 숨죽인 채 기다렸죠. 이윽고 딸랑거리는 소음과 함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피곤하니까 어디로 가? 내가 늘 가던 곳은 비워뒀지? 안 돼. 지금 손님 있어. 잠깐만 기다렸다가 올라가. 아이씨, 내가 거기 손님 받지 말라고 했잖아. 더럽게. 다른 방으로 줘. 없어. 그냥 조금만 기다려. 그러자 아내의 입에서는 차마 담지도 못할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곤 장모님을 향해 쓸모없는 늙은 년이라는 말까지 했죠. 그럼에도 장모님은 꼭 참으며 아내에게 말을 더 시켰습니다. 제게 모든 걸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비위까지 맞추면서요. 우리 딸 안색이 안 좋네. 사돈이 병원에 있다는 건 어때? 가봤어? 손자는 어디 갔어? 아, 짜증나게. 남의 결혼 생활에 관심 꺼! 어디서 이제와서 숟가락을 올려? 나도 알아야지. 그래야 혹시나 너 남편이 나 찾아오면 말이라도 맞출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나한테 용돈 주고 있다는 말은 왜 안 했어? 어젠가 그젠가 전화 와서 묻더라.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짜증나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받았다고 했어? 설마 안 받았다고 그런 헛소리 한 거 아니지? 받았다고 했어. 됐니? 근데 얼만진 모르잖아. 어느 통장이야? 하나은행이고 다달이 200 받고 있어. 잘 외워놔. 엄마 명의 통장이니까. 그리고 생일이나 그런 때는 알아서 전화해서 좀 더 독촉을 해. 그래야 더 줄 거 아니야. 가뜩이나 나 일도 잘리고 돈도 없어서 그걸로 겨우 먹고 사는데. 들키면 꼼짝없이 집안일에 늙은이 병간호까지 해야 할 판이니까 절대로 모르게 하고. 알았어? 일이 잘렸어? 왜? 엄마 치매야? 저번에 말했잖아. 회사에 깨깨거리면서 나한테 대드는 거 하나 있었다고. 걔를 내가 좀 괴롭혔는데 위에다가 신고를 했다지 뭐야? 걔집 애들 하는 짓이 다 똑같이. 가서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엉덩이라도 흔들었겠지. 다시 만나면 내가 그냥 죽일 거야. 너 솔직히 말해봐. 사돈 사고 그건 너지? 오늘따라 왜 그래 엄마? 난 말이야 엄마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별 신경도 안 써. 그니까 엄마도 나한테 관심 가지지 마. 이런 거 묻는 것도 하지 말고. 혹시 휴대폰으로 녹음이라도 해? 그래서 나한테 오늘따라 말 걸고 질척거리는 건가? 보자. 휴대폰 내놔. 뭐? 내놓으라고 휴대폰! 확 불질러버리기 전에. 잠깐의 침묵 속에서 저는 숨조차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죠. 장모님이 아내가 무섭다고 한 이유를 말입니다. 아내는 진짜로 장모님의 휴대폰을 확인했는지 다시 말했죠. 진짜 아니네? 근데 녹음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말이 많았지? 진짜 궁금해? 그래, 진짜 궁금해. 근데 난 말하기 싫어. 뭔가 찜찜하잖아. 그래도 딱 하나는 말해줄게. 시어머니가 이제 쓸모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이야.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아픈 곳은 늘어나고 그럼 내 자유시간이 사라지잖아. 가뜩이나 애새끼 때문에 성질 나는데 자꾸 너무 시끄럽기만 하니까 좀 조용해지길 바라긴 해. 이 정도면 엄마 궁금증이 해소가 됐나? 너 정말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웃겨. 갑자기 엄마 노릇하고 싶어져서? 그리고 내가 사는 게 뭐 어때서? 돈 잘 벌어오는 남편에 내 말 잘 들어주는 시어머니, 그리고 내 손과 발이 되어줄 자식 새끼까지 완벽하잖아. 적어도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구질구질하고 비참하게. 아내는 이어서 장모님을 좀 더 비난하더니 신경질적으로 다른 방 열쇠를 받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후에 장모님이 꺼내줬을 때서야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이제야 자신의 말을 믿는 제게 이런 말까지 했죠. 이혼해.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돈 주고 떨쳐버려. 저런 인간이랑 엮이지 말라는 말이야. 그리고 손자, 자네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이곳에서 다른 남자들 만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니 자네라도 도망치게. 내가 못했던 거 자네는 해야 살아. 알겠나? 하지만 그게 사실이면 고소를 해야, 아니 소송도 해야죠. 이혼 취소도 가능하고. 가능은 하겠지. 근데 고소는 접어. 소송도 피하고. 다른 건 몰라도 걔가 절대 증거를 남길 애가 아니야. 자네는 내가 바보로 보여? 나라고 그냥 당했겠어? 그런 식으로 시간 끌면 자네도 자네 엄마도 무사하지 못해. 내 딸이지만 저건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내 말 좀 믿어주게 해. 저는 장모님의 말처럼 아내에게 숙였습니다. 멍청하다, 그걸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아내의 목소리를 실제로 바로 옆에서 들으셨다면 제가 현명했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평생 돌봐야 할 것 같다. 사업도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당신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돌려 말했어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씩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답이 나왔죠. 이 사람에게는 애초에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또한 당연히 아이까지도 포기할 생각이었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몰래 검사를 받으니 장모님 말처럼 진짜로 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헌데 수술 후 깨어난 어머니가 그 상황을 듣고는 저를 설득하시더군요. 아이만은 우리가 봐주자고 말이죠. 엄마, 잘 생각해야 해요. 의심되는 건 그 사람이지만 어쨌든 아들, 아니 그 사람 핏줄이고 하는 짓도 가만 보면 이상해요. 아이 같지가 않아서 이젠 소름이 끼쳐요.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 거야. 네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좋은 부분만 보이는 거고. 더구나 정말 그런 아이가 그 아이의 엄마라면 더더욱 보내면 안 된다. 난 자신 없어요. 진짜 소시오패스면 어쩔 거예요. 확신은 못해도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 몸을 이렇게 만든 게 맞으면. 그래도 내가 그 아이 어릴 때 똥기저귀 갈면서 키웠어. 다른 애들이랑 다를 게 없었고. 내가 몸 아프고 나서 애 곁에 오래 있지 못했지만 절대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고. 다른 남자의 아이라서 그러는 거라면 이해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거둬야 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봐. 어머닌 그 말과 함께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하듯 살았던 그때, 저 역시도 이상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하시더군요. 몽유병도 있었고 폭력적인 성향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뭐가 뜻처럼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질렀고 한번 울면 울음을 그치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의 어머니는 제 변화를 보면서 제가 무섭게 느껴진 적도 있었다고 설명하셨죠. 또 정확히 어머니가 이혼을 결정한 건 제 변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것 때문이었노라 말이죠. 결국 그 이야기 때문에 전 아들을 제가 맡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내는 자식을 걸림돌쯤으로 여겼는지 돈 3천의 양육권을 완전 포기했습니다. 미련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게, 또 사람이라는 게 무섭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의외로 가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각종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시대가 바뀌어가는 만큼 법도 얼른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는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고 외면할 게 아니라 개인의 요청으로도 가족의 분리가 가능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자면 현재 장모님은 제 추천으로 다른 곳에 주소를 이전해 두고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또 아이 역시 잘 크고 있어요. 다만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엄마를 찾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죠.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어요. 아마도 언젠가는 별일 아니었다는 듯 아들과 이전의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세 식구 함께 잘 살아가 볼 생각이에요. 부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언에 미리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